의사가 늘어나면은 의료 행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과잉 진료 역시 많아질 것이다. 1번. 의사를 증원하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 2번. 의료비와 건강보험료가 늘어난다. 의사를 증원하면 의사가 많아지니까 의사들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의료비가 떨어진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고, 제가 댓글 보니까 의사가 늘어나면은 우리 의료비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이에 의료 서비스를 의료 시스템에서 공급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료를 받는 거를 의료 소비자의 수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의 의료 행위와 여러분들이 진료를 받는 그 수요와 공급은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수요와 공급은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런데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인 의사가 많아지면은 의료비가 떨어질까?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의료 시스템은 공급자 유발 수요라는 이론이 작동합니다. 요거는 경제 이론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의료를 공급하는 사람은 의사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료를 받는 의료 소비자, 수요자인 환자지요. 그런데 의료 공급자인 의사는 지식과 정보를 압도적으로 여러분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환자는 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급자가 유발하는 진료 행위,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압도적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료를 이걸 받으세요, 저걸 받으세요, 내일 오세요, 모레 오세요, 또 오세요, 이건 맞으세요, 저건 맞으세요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의료행위의 수요는 의사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의사가 많아지면은요, 여러분 진료행위가 줄어들까요? 의사의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경쟁이 붙으니까 진료행위가 줄어들까요? 의사가 진료하는 진료행위의 횟수가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사가 많아지면 오히려 진료 행위가 늘어나는 역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이게 바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수요 공급 이론인 공급자 유발 수요 이론이라는 거예요. 김윤 서울대 교수님이 의사의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은 2035년까지 의료비의 총액이 6조 원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르네요. 김윤 서울대 교수님도 의사고 의료정책연구원도 의사들인데 완전 반대로 얘기하네요. 그러면 어디가 맞을까요? 그러면은 이게 맞는지 공급자 유발 수요 이론에 대해서 논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논문은 호주의 모나시 대학과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의료경제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인 리차드슨 교수님의 의료경제학 논문 공급자 유발 수요 이론과 증거의 재검토라는 논문입니다. 리차드슨 교수님은 호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논문을 썼기 때문에 호주에 있는 일반인의 의료 공급과 의료 행위, 이 수요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표의 제목은 일반의의 의료 공급과 수요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로축은 일반 의사의 수니까 이거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이죠. 그리고 세로축은 여러분이 받는 의료 행위니까 의료 서비스의 수요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료 행위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의료비의 총량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의사의 수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받는 의료 행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정배열로. 그래서 의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논문에 나타난 추가적인 그래프를 같이 보겠습니다. 1983년부터 1997년까지 14년간 의사의 수 증가와 의료 행위의 증가를 추적해서 차트로 나타낸 겁니다. 가로축은 일반 의사의 숫자, 그 다음에 세로축은 1인당 의료 서비스를 받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인구 10만 명당 일반 의사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1인당 받는 의료 서비스의 수가 늘어나고 있죠. 정배열이잖아요. 14년간 추적을 했어요. 오른쪽은 스페셜리스트, 전문의의 숫자가 증가할 때 1인당 받는 의료 서비스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역시 14년간의 통계예요. 자, 전문의의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1인당 여러분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늘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 의사들의 증가와 의료 서비스 이용 사이에 완벽한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뚜렷하게 증명된 게 뭐냐? 1995년에 일반 의사들의 정원 확대가 중단되니까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의 증가도 딱 중단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의사의 증원이 중단되니까 과잉 진료가 사라지고 적정한 의료 서비스가 유지된다는 신기한 현상을 봤다는 겁니다.
의사가 계속 증원되면 의료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요. 진료에 과잉이 발생한다는 거죠. 진료 횟수가 늘어나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의사의 증원이 중단되고 적정한 의사의 정원이 통제될 때 의료 서비스의 적정성이 유지되더라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의료 경제학을 통해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의료 경제학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의사가 진료 행위의 수요를 창출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동의한다가 81%, 동의하지 않는다가 17%. 보건경제학자 내지 의료경제학자들이 의사가 진료 행위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에 절대다수가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 의사들이 유발하는 수요가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받는 의료 행위의 수요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의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의 건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환자와 의사의 정보와 능력에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협회와 의사들이 말하는 거, 의사가 늘어나면은 의료 행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과잉 진료 역시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협회와 의사들의 지적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급자 유발 수요 이론은 의료경제학자건 이론경제학자건 모두 동의하는 다수설이라는 거예요. 의료경제학자 중에서 의사 선생님들 잘 아시는 찰스 펠프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찰스 펠프스 교수님이 처음에 이 공급자 유발 수요 이론을 두 손 들고 반대를 했어요. 공급자 유발 수요 이론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찰스 펠프스 교수님이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 맞나? 해가지고 대학병원 의사를 상대로 실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논문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공급자 유발 수요 이론의 증거 해가지고 논문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펠프스 교수님의 논문 나와 있죠. 어떤 연구를 했느냐? 대학병원 의사들을 두 분류로 나눴습니다. 두 분류로 나눠가지고 한 의사들한테는 정기급여 월급을 줬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의사들에게는 진료 행위를 할 때마다 수입을 받도록 그렇게 대조군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온 환자들을 그 의사들한테 무작위로 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펠프스 교수님의 SID 검증 실험입니다.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를 두 분류로 나눴어요. 첫 번째 군은 진료 행위에 관계없이 월급을 받는 의사군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사군은 진료 행위를 할 때마다 진료비를 받도록 이렇게 의사군을 세팅을 했어요. 누가 진료를 많이 할까요? 진료 행위를 할 때마다 진료비 받는 의사가 진료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 얘기하셨잖아요. 펠프스 교수님의 실험 결과도 똑같았어요. 당연하죠. 진료 행위를 한 번 하건 두 번 하건 세 번 하건 월급 받는 의사가 진료를 많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1번 의사 선생님들이 유럽의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의료 사회주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1번이에요. 월급을 받아요. 나라에서 준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진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펠프스 교수의 실험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당연하죠. 2번이 1번보다 데이터상으로는 30%나 더 많은 진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의심스러운 건강관리 진료 일정을 50%를 더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펠프스 교수님이 SID를 부정하다가 자신의 견해를 싹 바꿔요. SID의 열렬한 찬성론자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SID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죠?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진료 행위별로 진료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료 행위별로 의료 수가를 받는 나라에서는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진료를 하고 진료 행위를 늘립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수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환자를 보는 진료 행위의 빈도수가 더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행위별 수가를 받는 나라예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국의 지불제도 개편 방안 연구라는 논문 중에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의사는 서비스 제공량을 늘리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되어 의료 서비스의 비효율적 초과 공급과 이로 인한 보건 의료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게 여러분들의 의료 서비스와 의료비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료 서비스가 비효율적으로 초과 공급될 수 있어요. 결국 국민들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는 보건의료 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간 1인당 진료 횟수가요 6,000회입니다. 통계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로 계산해 보면은 하루에 20명의 진료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를 1명에서 100% 늘려서 2명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의사 1명이 하루에 20회 진료 보던 거를 2명이 나눠서 진료를 보니까 하루에 10회씩 진료를 보게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사에게 더 많은 시간 꼼꼼하게 진료를 받으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의료 경제학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료 행위당 수가를 받는 의료 시스템에서는 의료 공급자는 의료 행위를 늘리고 싶은 거예요. 의사가 2배 늘어나면 의사 1명이 하루에 10회 진료를 보는 게 아니에요. 각자 20회씩 진료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의 총량이 20회가 아니라 40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한꺼번에 크게 증가하면은 초과 진료가 발생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잉 진료라고 생각되는 진료들이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매달 건강보험료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엄청 많이 내죠. 국민들의 진료 행위의 총량이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내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의사를 늘리면 진료비가 줄어든다고? 우리나라는 행위별 의료 수가제잖아요. 행위별. SID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 했죠? 행위별 수가를 받는 의사들. 행위별 수가를 받는 의사들이 월급을 받는 의사들보다 30% 많은 재방문 일정을 잡았다. 의사가 늘어났을 때 의료 행위의 수, 의료 서비스가 늘어나는, 그래서 진료비가 늘어나는 구조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능한 일인데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했죠. 그래서 의사가 증가하면 진료 행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공급자 수요 유발 이론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내는 건강보험 재원에서 의료비 지출이 폭증하겠죠.